우린 지금 한 남자를 쫓고 있습니다. 흰 옷 입고 남자 여자 탔던 것 같은데. 네, 맞아요. 차 안에 탄 사람이 우리가 찾는 그 남자가 맞는 걸까? 아니네. 어디에나 있었지만 여태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은 중요 지명 피의자 1번 황주현입니다. 지금까지 총 20차례 수배 전단에 얼굴을 올린 살인 피의자. 골격이 크고 제법 강한 인상이지만은 벌써 11년째 그를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이 남성을 보셨거나 황주현은 대체 어떤 사건으로 쫓기게 된 걸까? 사실 이 사건은 정말 잊혀지지 않거든요. 평생 이런 사건을 진짜 볼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. 잔연한 기억에 묻어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.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했습니다. 그날 이후 터미널 근처에는 되도록 오지 않았다는 제보자. 2층에서 이 친구랑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착착착착 하는 소리가 들려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가발을 뒤집어 쓰고 남자가 한 여성을 칼로 찌르고 있었다는 겁니다. 여자분이 이게 목에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고요. 그런데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그녀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. 어떤 남자분이 서쪽에서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일행으로 보이는 남자 역시 온몸에 칼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. 이들은 대체 누구였을까? 목격자들의 신고로 두 사람은 긴급 이송이 됐지만 30분 만에 여성은 사망하고 맙니다. 범인이 버리고 간 살인 도구는 일명 발리송 나이프라는 접이식 칼. 가발을 쓴 채 숨겨온 칼을 꺼내 휘두른 자가 바로 황주현입니다. 양쪽 폐와 심장은 물론 간과 갈비뼈, 콩팥까지 손상되는 피해가 확인이 됐습니다. 여성은 왜 황주현에게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됐을까? 황주현에게 수십 번 칼을 찔린 순영 씨는 다름 아닌 황주현의 이혼한 전처였습니다. 21살 젊은 나이에 시집가 10년을 살았다는 두 사람. 순영 씨에게 황주현은 늘 폭력과 공포가 따라다니는 존재였다고 합니다. 언니가 너무 이혼을 하고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. 저희 언니가 그래서 저한테 그 말을 한테서 내가 죽어서나 황준한테 벗어날 수 있을까? 서울에 숨어 살던 그녀를 그날 황주현은 어린 딸을 이용해 유인했습니다. 딸에게는 엄마를 데려오겠다는 말을 한 후 순영 씨를 발견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날 순영 씨와 함께 황주현의 칼에 난자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. 의사 말로는 처음 찔렸던 가슴이 심장에서 3mm 벗겨났다고 했어요. 그날은 순영 씨 딸의 짐을 들어주러 터미널로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. 이쪽 편에서 보면서 누가 내 가슴을 치더라고요. 이쪽 가슴을. 딱 때리길래 내 아는 사람인가 뒤돌아봤더니 아랫배를 딱 치더라고요. 그때 벌써 조방은 찔린 거예요. 갑작스런 공격에 먼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성우 씨. 그래서 주저앉았다가 다시 눈 떠서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벌써 누가 찔르고 있더라고요. 언제까지고 성우 씨를 괴롭힐 것 같은 끔찍한 장면. 황주현의 범행은 신속했고 도주에도 주저함이 없어 보였습니다. 자신의 어린 딸을 차 안에 남겨둔 채 그는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. 온몸에 피를 묻힌 상태로 펼쳐선 도로를 무단 횡단했던 그가 이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. 다음 날 황주현은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강남과 범계 등 지하철역 몇 곳에서 포착되지만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. 그 후 11년 황주현은 완벽히 숨어버렸습니다. 저는 항상 그런 또 죄의식이 있는 거죠. 그때 빨리 검거했어야 되는데
검거를 못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수배가 돼 있구나. 1년 넘게 황주연의 행방을 찾았지만 어디서도 그의 행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범행 전 그가 가까운 지인에게 남겼다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. 평소에 자기가 범인들 잡히는 거 보면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. 자기는 무슨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경찰에 안 잡힐 자신이 있다. 황주연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북 남원에서 살아왔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? 그 전에는 부부간에 그만하고 잘 살았어요. 있고. 상당수 주민들은 사건의 원인이 황주연이 아닌 전처에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갖고 암이 들었다고 이제 서울서 수시를 했는지 따로 살고 방어도 가고 이제 한 번씩 가면 거 이상하게 본 게 나와라고 온 게 가기가 바람을 피워가고 그날 함께 범행을 당했던 남성이 순영 씨의 내연남이었다는 겁니다. 당시 황주연 사건의 보도 역시 아내의 외도로 인한 지정극 정도로 이들의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. 이혼을 한 지 1년이 넘었다 그랬어요. 2달 반밖에 안 만난 친구 따라갔다가 이렇게 피해를 입은 건데 내연남이 이렇게 나오니까 2003년 결혼 6년 만에 했던 첫 번째 이혼. 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. 저한테 그놈 완전히 미친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제정신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갔더니 를 침대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옷을 다 벗기고 때렸다고 그랬. 하지만 가정폭력과 의처증으로 이혼했던 두 사람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재결합합니다. 황주연이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사죄를 했고 어린 딸 때문에 순영 씨가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. 그리고 3년 후 두 사람은 두 번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. 황주연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이혼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황주연에 대한 수사 기록 속에는 그가 결혼 생활 중 4년간 만나온 여성이 등장합니다. 그전까지는 그걸 몰랐었어요. 총각이었기 때문에 사귀었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혼했다고 했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안 만났어요.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. 황주연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된 건 그와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결혼을 준비할 때였다고 합니다. 해킹과 미행은 물론 죽음을 암시하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끝내 그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후 황주연은 이미 이혼한 순영 씨에게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. 이건 전치된 공격성으로 보이는데요.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황 씨의 분노는 그 내연녀에게로 향해 있거든요. 본인이 화가 나 있는 대상이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 대신에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전부인에게로 그 공격성을 치환했다. 범행 당일 황주연이 타고 왔던 트럭에서도 놀라운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. 이 차를 타고 왔었는데 덮개를 열어보니까 이제 옷장이 들어있더라고요. 옷장이 있고 이제 이렇게 맞다짜리가 이렇게 있고. 어른 키높이의 장롱 속에서 나온 건 김장용 비닐봉투와 마대자루였습니다. 그리고 칼과 손도끼, 심지어 삽까지 대체 무엇에 쓰려고 했던 걸까?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서 바로 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어떤 플랜 B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시신을 이렇게 해서 옮기려고 하는 것까지 계획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. 광적이고 치밀했던 범행 이후 그는 어떻게 됐을까?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범행 다음 날 약 4시간 동안 그는 2번의 전화를 걸고 총 6개의 지하철역을 돌며 흔적을 남깁니다. 그가 이렇게 복잡한 동선으로 움직인 이유가 알고 싶어집니다.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를 계속 하루 종일 배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몇 군데의 장소는 자기가 도주하기 위한 어떤 준비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든지 준비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. 황주연은 안양에서 몇 개월 생활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범계역 가까이에는 전국 각지로 연결된 시외버스 터미널이 존재합니다. 그날 범계역에서 그는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던 걸까? 그런데
이상한 흔적이 다시 나타난 건 그로부터 22일이 지난 후였습니다. PC방 확인했습니다. 그때 제가 지금 동작 어딘가 그쪽에 PC방일 거예요. 도중에 가서 확인하고. 황주연이 드나들던 농기계 거래 사이트에 그의 아이디가 접속된 겁니다. 약 50분간 사이트를 이용하고 로그아웃한 기록이 나왔습니다. 방배동 PC방에서 회원가입을 하며 황주연은 이범준이란 가명을 적었습니다. 그리고 뒷자리 2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 하나를 사용합니다. 당시 수사 자료에 따르면 이 번호는 서울에 거주하던 한 유흥업소 여성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. 11년의 세월 동안 위조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. 신분을 위장했다면 그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? 주변인들이 황주연에 대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. 계속해서 직업을 바꾸면서 그러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었어요. 다단계의 중간 이상부터는 간부로 쳐주거든요. 그 일이 장난 아니에요. 그러면 사람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정도로 돼야 약을 팔거든요. 가족들의 조력 없이도 11년간 생활이 가능했다면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. 우린 전국 5천여 개 인력사무소와 택시운수업체에 황주연의 전단을 배포하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. 그리고 11년 전 그의 사진에서 몇 가지 변화를 예측해보기로 했습니다. 황주연의 얼굴이 가진 특징 60여 개를 찾아내고 11년이라는 시간의 경과를 적용한 겁니다. 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데 얼굴에 대한 비대칭성은 그대로 남게 되고요. 여기에 머리 스타일과 안경 등의 변화를 주면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인상의 인물이 예측되기도 했습니다. 지금 이 얼굴들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얼마 우리에게 황주연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네, 수비있습니다. 여보세요? 어머니 황주연씨가 제보 받는 데가 있잖아요. 네네. 아니 그분 굉장히 흡사하거든요. 그 사람 전투 같은 운동하지 않았어요? 체격이 80번 넘는 것 같아요. 85, 한 5kg 정도 되고 키 크기하다고 그런 거 다 거의 다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. 아, 네. 혹시 선생님 그 뭐 지역이나 이런 것들 아니 좀... 그게 아니라 지금 빨리 가야 돼요.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. 황주연을 닮은 남자는 한 건물의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작업은 이미 종료된 상황. 다행히 공사장 관계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. 뭐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요. 근데 얘는 좀 안면이 좀 있는 것 같아. 보신 적 있으세요? 지금 보니까 나는 여기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보니까 여기서 좀 반 것 같기도 하고. 송시성을 가진 낯선 이름, 이곳 일을 한 지는 열흘가량 됐다고 했습니다. 내일 아침 7시쯤 제가 들어오면은 예. 그 사람이 여기 작업을 하니까. 네네. 탐문을 이어가던 중 아까 그 관계자가 다시 제작진을 호출했습니다. 예. 예. 남기는 많이 닮았어. 아, 진짜요?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여기에서 전화하지 말고 예. 내일 아침에 무조건 오라니.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람 쓰면 안 된다.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한번 공사장을 찾았습니다. 현장에선 이미 작업이 시작된 상황. 그런데 황주연을 닮은 작업자는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.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찜찜하니까 이분이에요? 아니 사다리 너머로 보이는 한 남자.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입니다. 전날 만났던 공사 관계자. 이게 지금 반바지 입고 반바지 입으시고 저번에 주민등록번호 이런 식이에요. 친구 주소가 서울특별시로 돼 있는. 조금 더 가까이에서 남자의 얼굴을 확인해야겠습니다.
그리고 얼마 후 마침내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. 수배 전단 속 황주연의 얼굴과 매우 흡사합니다. 이 사람은 대체 누굴까?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. 그런데 자꾸만 카메라 쪽을 쳐다보는 남자, 혹시 시선을 느꼈을까? 잠시 후 강력반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다른 작업자들을 포함해 신원 확인을 하기로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. 모두가 긴장한 상황. 얼마가 지났을까? 형사들이 현장을 빠져나옵니다. 단회로 협조를 다 해줘가지고 일일이 다 주민등록 지원까지 다 확인했는데 아니에요? 아니고 뭐 그 주민등록 그분 맞으신가요? 70년생인가 라고 아까 저분이 얘기하신 하죠. 맞아요. 건설 면허증하고 기계 면허증 다 확인했고. 알겠습니다. 아 이거 뭐 제보야 뭐 좋은 거니까. 네. 사진 몇 장만으로 그를 찾는 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? 심지어 지명수배 전단이 붙은 곳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현실입니다. 대부분 운행이 왜냐면 부착할 수 있는 것이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새로운 걸 부착을 요즘 꺼내하시더라. 그래서 공기관하고 강공서, 동수함 그쪽들한테 협조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단지는 지금 너무 한계가 있어요. 자기가 범행을 저지른 걸 도주할 때 추적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보다 더 이 사람 성향에 맞는 좀 추적 기법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장기간 도피 중인 수배자들은 대체 어떻게 검거해야 할까? 얼마 전 중국에서 놀라운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.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잠시 차를 세우고 화장실을 찾는 한 여성. 건물 안으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울립니다.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17년간 도피 중이던 여성이 안면인식 카메라에 적발돼 검거됐다는 겁니다. 지명수배자 검거에 이용되는 안면인식 기술은 피의자의 사진에서 이목구비 사이의 간격 등 특징점을 찾아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CCTV 카메라를 통과한 사람 중 유사도가 높은 사람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. 안경을 쓰지 않은 제작진의 10년 전 사진을 입력한 후 천천히 한번 와보실래요? 안경을 쓴 채 카메라 앞을 통과해봤습니다. 잠시 후 제작진의 과거 사진을 찾아내더니 유사도를 계산해냅니다. 유사도가 50%를 넘기면 이 인물을 주의 깊게 보라는 경고음이 울린다고 합니다. 뭐 안경을 쓰거나 약간 헤어스타일이 뭐 달라지거나 해도 저희 얼굴 인식은 헤어스타일은 상관없습니다. 헤어스타일이 눈을 완전히 가려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. 여기까지만 보이게 되면 헤어스타일은 전혀 상관없습니다. 공공시설 CCTV 프로그램을 연기할 경우 실종자나 지명수배자를 찾아내는 게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다는 겁니다. 하지만 그 지명수배자들의 얼굴 사진 이거를 추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아예 저희는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요. 저희가 성범죄자 이 부분에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단체에서 성범죄자들이 아파트 주위에서 학교 주위에서 오지 못하게끔 미리 이제 그를 알람을 띄우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 성범죄자의 사진 자체를 쓰는 것을 못 쓰게 아예 막아버리더라고요. 황주연과의 이혼 후 홀로 암투병까지 견뎠다는 순영 씨. 누구보다 강한 삶의 의지를 보였던 그녀를 가족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일그러진 분노로 인해 안타깝게 삶을 마감해야 했던 순영 씨의 2008년. 그 잔혹한 시간과 죄의 대가를 우린 아직 황주연에게 묻지 못했습니다.